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제약회사인 웰트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수련받은 전자과 의사 강송지 대표입니다. 오늘 이번 세션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바꿀 의료의 미래라는 대주제 하에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요. 디지털 치료제라는 건 이제 규제로 만들어진 하나의 산업인데, 이제 인간 의사가 소프트웨어를 환자에게 처방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규제이고요. 그 안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갔을 때 마치 인공지능 의사에게 환자를 잠깐 맡겼다가 돌려받는 것 같은 이제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이제 기대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의사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의학의 발전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빌려서 그것을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일 거라고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저와 오늘 같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재미있는 강연 준비해 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최윤섭 대표님까지 발표를 하셨을 거고, 이제 제가 이어받아서 인공지능이 바꿀 의료의 미래 중에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뭐냐면 의사가 처방하는 앱인데, 앱 안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인간 의사가 인공지능 의사에게 환자를 맡기는 거와 같아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인공지능 의사가 환자를 케어하다가 인간 의사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인공지능이 의료를 어떻게 바꿀까? 저는 보통 첫 장에서 딱 집중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 집중력이 내려가기 때문에 첫 번째에 가장 중요한 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알아서들 이제 하실 수 있는 형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AI와 디지털 제약회사, 이게 부제인데, 버티컬 AI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은 다 같은 인공지능이잖아요. 챗GPT 다 쓰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너럴하게 이제 호라이전털한 AI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특화된 어떤 그 형태를 집중해서 전문화된 것들을 버티컬하게 파는 버티컬 AI라고 하는데, 이 버티컬이라고 하는 게 제약회사들의 방식이랑 비슷해요. 제약회사 보면 만병통치약 만드는 회사 없어요. 어느 회사는 버티컬로 항생제 만들고요, 어느 회사는 버티컬로 항암제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안 겹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약이라고 부르죠. 인공지능이 아마 이제 헬스케어 영역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쓰여지려면 제약회사의 방식을 따라서 버티컬하게 쓰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디지털 제약회사라고 불리울 텐데, 그 회사들이 만드는 인공지능 의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을 오늘 좀 싱크해보고 싶어서 같이 이제 페이지를 맞춰야지 우리가 뭘 할지 이제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각자 이제 일하시는 회사나 종사하시는 부분이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그 미래를 마치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가자라고 딱 해놓고 화성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각들을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이제 만들어내듯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의사를 만들자라는 미래를 하나 설정해놓고 나면 각자 이제 하시는 업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우리 회사와 나의 미래가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자르네. 이 하여튼 민족사관고등학교 연세가 아니라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 의대 나온 거 아니에요? 연대 의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의대는 나왔는데 의사 면허는 있어요, 다행히. 네, 그 이후에 제가 종사했던 여러 가지 그 포지션들이 보시면은 복지부에도 한 3년 있었고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랑 위전실 이쪽 업무도 한 2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직들을 좀 경험했는데, 업으로서는 계속 일관되게 갔던 것 같아요. 직이 바뀌었을 뿐, 직업 안에서. 그래서 제가 디지털로
무언가 환자들을 케어하고 그 의학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항상 있었는데, 요 앞에 발표했던 최윤섭 대표님은 그 제가 삼성전자 있을 때 KT에 계셨어요. 그래서 KT의 헬스케어 총괄과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총괄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시작했던 거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또 이제 커리어가 발전이 된 거죠. 이 AI라고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그 의료에 적용하기 전에 좀 익숙한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의료라고 하면 어렵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뭐 보시면은 방송 TV를 보면 우리가 옛날에 방송 3사라 그랬죠. 우리가 병원 뭐라 그래요? 빅5 병원, 그죠? 스타 PD라 그랬죠. 명의. 예? 그리고 그 황금 시간대 있죠. 선생님 외래 시간대. 그럼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앉아가지고 기다리죠. 방송할 시간. 근데 선생님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나요? 그 PD 분들 계시지. 근데 TV 봐요? 뭐 시간 맞춰서 딱 트시나요? 유튜브에 지금 돌아가는데, 그죠? 그리고 내가 이걸 봤어.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발 씻고 자자죠. 보통 방송 끝나니까. 그게 아니라 계속 보게 만들고, 이렇게 그 과정에서 TV를 보는 습관이나 패턴이 바뀐 겁니다. 소비자한테 맞춰진 거고, 어쩌면 인공지능이 뒤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 계속 채널을 돌려주는 거예요. 예, 아빠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데 꾹 참고 옆에서 같이 보고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예. 공급자 중심적이었던 것이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 거고, 그 와중에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그 역할들을 해낸 겁니다. 그 와중에 뭐가 바뀌었냐? 그럼 TV가 망했죠. 병원이 망하나? 그럴지도 몰라요. 네, 그렇지만 뭐 실력 있는 PD들은 여전히 그 플랫폼을 옮겨 다니면서 활동하듯이, 뭐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계속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바꾼 TV,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인공지능이 바꾼 쇼핑. 자, 마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맨날 이마트 포인트 적립하라 그러잖아.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뭐 샀는지 알려고. 내가 이뻐서 100원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사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한테 맞춰서 뭘 해볼까라고 하는데, 쿠팡은 어떻게 해요? 내가 뭘 관심 있어서 들어갔다가 뒤로 왔는지, 뭐 다음에 사려고 하트 찍어놨는지 다 알아요. 마트에 비유하면 내가 카트 끌고 다니는 동선을 다 보는 거랑 똑같아요. 마트에 있는 MD님들이 뭐 어떤 물건이 언제 팔릴지는 알아서 매대에 올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정확히 지금 뭘 사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뭘 살지에 대한 거를 알 수 있나? 모르죠. 몰라요. 쿠팡은 알아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A, B, C라는 물건을 샀다고 쳐요. 네.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A, B, C, D라는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나한테 뭘 하면 돼요? 너 D 필요 없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패턴 잡는 겁니다. 패턴. 헬스케어가 똑같아요. 자, A, B, C 담배 피고 술 먹고 운동 안 해. D가 뭐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죠? 쓰리고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패턴 잡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마트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잘 팔리는 물건 전단지만 그 아파트 우체통마다 다 꽂아 놓잖아요. 근데 쿠팡은 그럴 필요 없죠. 요거 혹시 어때? 자, 그러면 내가 살 확률이 높은 물건을 찾았어요. 심지어 할인 쿠폰까지 날려줘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세요. 그럼 사죠.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쿠팡은 뭘 했냐면 물류센터를 어느 순간부터 막 사들였거든요. 지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거 왜 그러나 저도 약간 의아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물류센터가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지, 가보신 분 계시나? 안 가봐서 그렇지, 가면 거의 마트에 비슷할 거예요. 마트처럼 있고 거기 직원들이 이제 주워 담겠죠. 로봇이 담든지. 마트인데 나한테 맞춰서 움직이는 마트인 거예요. 네? 내가 어떤 물건을 살 확률이 높아. 그러면 그 물건을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에 미리 갖다 놓으면 돼요. 쿠팡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살지 알고 가장 가까운 근처에 물류센터에 있으니까
그게 빨리 올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오잖아. 그게 로켓 배송이에요. 예. 소비자 중심으로 쇼핑의 경험과 물류센터를 움직인. 근데 그걸 다 관제하고 관장하는 게 뭐다? 인공지능이다. 예.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으로 갔던 여러 산업들이 지금 인공지능, 디지털 이런 키워드들을 만나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경험의 점프, 경험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논리를 의학으로 갖고 오는 것 뿐이에요. 네. 이제 다 했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의학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병원이 본질이야? 아니에요. 의학은. 제가 볼 때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의학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에요. 어차피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데 이걸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통계치로 수집해보고 피도 뽑아가지고 정리해보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나 보다. 요거를 계속 그냥 모으는 거죠. 예. 마치 우리가 무슨 제품을 뜯어보고 아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었네. 삼성에서 아이폰 많이 뜯어봤습니다. 저 애플이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사람 몸을 뜯어보는 학문이 의학이더라. 아까 의사 과학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의학자라고 하면 됩니다. 예, 의사는 이 지식을 가지고 적용하는 학문인 거고, 근데 그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지식들을 발굴해내는 것들이 이제 의학의 영역이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하는 그 학문이더라. 그래서 이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얼만큼 아냐,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냐, 몰라요. 예. 저 할아버지 앞에 진료실 대기실 앞에 한 200분 앉아 계시는데 비슷한 분들 그냥 다 똑같은 사람으로 그냥 취급하고 약 주거든요. 3분 진료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의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환자들은 오시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주할미주알 얼만큼 더 많이 물어보고 알겠어요. 이 할아버지 유전자가 어떤지, 이 할아버지 평소 생활 습관이 어떤지, 그래가지고 짜게 드시는지 어떻게 드시는지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는 정보들 가지고서 유추는 하든지 뭐 할 수도 있어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세심하냐, 충분히 그 해상도가 확보가 되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냥 뭐 모르고 그냥 오셔야겠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뭐 별일 없으셨죠? 2달치 드릴게요. 2달 뒤에 뵙겠습니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계속 병원에서 이거 하다가 입에 단대 났어요. 저는 진짜 이게 맞나? 오는 사람 그냥 막 이제 중공군처럼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이거 막아내는 게 과연 의사가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인가? 라고 했을 때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보자 라고 한 게 어쩌면 제가 의대를 나와서 의사를 안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껏 주는 건 약이거든요. 병원에 가면 뭐 시술도 하고 뭐 또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많은 경우에는 약을 주죠. 약이 뭘까? 왜냐하면 뭔가를 바꾸려면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알고 그 위에 다 나머지를 바꿔야지. 본질을 바꾸면 이제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디지털로 AI로 뭔가를 바꾼다고 했을 때 쇼핑의 본질, 컨텐츠의 본질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의학의 본질이 뭐고 약의 본질이 뭐냐? 약을 뭘까라고 해서 제약 산업을 쓱 뜯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결국 옛날에 그냥 연금술사가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했던 거, 한약 막 달인 거, 그게 약이에요. 그게 약이에요. 응? 근데 그게 산업이 어떻게 됐냐 보니까 종이 2장 가지고 됐어요. 특허증, 허가증. 그거 뺐잖아요. 그 회사 사라집니다. 그렇잖아. 제약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특허증, 허가증을 빼고 나서 남는 게 뭐예요? 데이터밖에 없어요. 이 사람한테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입에다가 입력하니까, 저는 사람을 로봇처럼 봐요. 약을 입에다 입력하니까 출력값이 나오더라. 낫더라. 이거를 임상시험으로 검증한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없더라 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치료제들 나오잖아요. 카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전적인 약이 아닙니다. 피를 뽑아서 랩으로 보내가지고 그걸로 맞춤형 약을 만들어서 다시 병원으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약이래요.
자, 치료 과정 모든 프로세스 그 함수값 입력하고 출력하는 거. 그게 약이더라. 결국은 그거를 자연물질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한의학으로 하든지 뭐 중의학으로 하든지 뭐 이랬던 건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기준을 만들어서 안전하고 유효성을 검증해서 규격화하고 그걸 대량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들자. 마치 저 밀가루가 저는 저장 장치 같습니다. 저 밀가루 안에 마치 그 소프트웨어를 CD롬에 구워가지고 뿌리듯이 저 밀가루에 구워가지고 입에다가 필요한 사람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 그게 약이더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진짜로. 여기에 뭘 넣어도 됩니다. 뭘 넣어도 이 환자들을 모으고 절반에게는 무언가 약이 될 만한 무언가를 주고 제약회사들이 엄청 대단한 거 할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저거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자고 하는 모든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고 나머지는 절반은 안 주어봐요. 그죠? 그 다음에 둘 다 나아요. 약이에요? 아니죠. 둘 다 안 나아. 약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근데 절반은 낫고 절반은 안 나아. 이럴 때 약이라고 한다. 이론 맞죠? 그죠? 이 데이터를 그냥 담았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산업이 되는지가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저기까지 사이언스야. 저기까지 한 거는 잘했어. 그래. 그럼 저거 가지고 돈은 어떻게 벌까? 라고 했는데 이거는 경제학 책을 찾아봤어요. 그 의료 경제학 일 하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약값을 계산합니까? 했더니 시간값이래요. 결국은. 자, 저쪽은 살았죠. 저쪽은 죽었죠. 자, 의학적으로는 재밌어요. 난리잖아요. 지식이잖아요. 근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결국은 시간이죠. 저거를 입에 입력하고 그 시간을 얻은 거예요. 누군가는. 네? 그러면 그 시간값. 그래서 약은 비싼 데서 그러니까 GDP가 높은 나라에서부터 팔린다. 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저 킴리아 같은 경우에는 소아백혈병 9살 10살짜리 아이가 이거 카티 치료제 하면 낫는데 뭐 한 기대염연까지 완치돼서 산다라고 하면 60년의 가치가 담겨있는 약인데 막말로 아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맞게 해서 살리고 네가 살면서 갚아라라고 해도 이득인 약입니다. 왜냐면 60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35,000불인데 거기다 60년 곱해보세요. 그거보다만 싸면 약이죠. 자, 이 약값이 이제 특허가 끝나기 전까지는 독점이니까 독점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권은 누가 가지냐? 공급자가 가지죠. 공급자가 저 수식을 가지고 그냥 계산할 뿐이다. 물론 보험자랑 협상도 하겠지만 그래서 저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물론 내 애가 아프면 전 재산이라도 갖다가 줘서 살리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뭐 알겠지만 그래도 가격은 있는데 저거 뭐냐고. 거기서부터 이제 파고들다가 찾게 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약 산업이 한 1,500조 되죠. 결국은 그런 논리들 안에서 이제 만들고 또 이제 20년 지나면 특허 끝나면서 제네릭 나오고 가격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더 저개발 국가들까지도 그 우리가 과학적으로 진보한 것들을 누리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고 전체적인 이익은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잔인해 보여도. 그래서 이 산업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이 산업의 제품이 가진 본질이 뭐구나.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할 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가 들어왔다고 보면 편해요. 우리가 제약 산업, 헬스케어 산업 지금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약이라고 하는 그 주머니에 약의 개념을 아까 뭐 이렇게 어디 갔다 오고 하는 약들도 있었잖아요. 소프트웨어로만 바꾸자고요. 인공지능으로만 바꾸자고요. 인공지능을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 어떤 질병에 대해서 썼더니 더 잘 낫더라. 그러면 디지털 치료제래요. FDA가 먼저 이 신호탄을 쐈습니다. 이게 다른 애들이 했으면은 그냥 재밌네 하고 끝났을 텐데 FDA가 하는 바람에 얘네들이 근데 판 깔기를 너무 잘합니다. 제약사도 똑같잖아요. 지들이 뭔데 특허제도 만들고 허가제도 만들어서 우리 한의학 잘하고 있었는데 지들이 먼저 판을 까는 바람에 퍼스트 무버가 된 거예요.
우리는 괜히 가만히 있다가 팔로워가 된 거고. 그렇잖아요. 저것도 딱 등장하는 순간 그 게임의 논리를 아는 저들이 깔더라고요. 디지털을 이렇게 깔고 우리가 먼저 허가하고 니네들은 카피학으로 그냥 들어와. 근데 그 꼴을 내가 보고 있을 수가 없지. 저희가 바로 따라서 치고 들어왔죠. 얘네들이 이제 첫 번째 허가를 받았던 회사인데 디지털 치료제로, 디지털 제약회사로 약을 다시 정의한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하버드 의대 신경과 의사가 대표인데 의사과학자예요. 그 친구도 굳이 말하면 딱 만나가지고 너네가 약은 잘하지 우리가 디지털은 잘할걸? 같이 하든지 말든지 한번 해보자. 팡 치고 들어갑니다. 안 껴주려고 그러고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뭐 저희가 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봤어요. 니네 그 제품 가져다가 우리가 깔 수 있는 데까지 까보겠다. 카피했고 근데 카피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지점들에 저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겉에 보이는 거 GPT 카피하는 거 쉽지 뭐 입력창 하나에 뭐 말풍선만 띄우면 GPT잖아요. 그렇잖아요. 뒤에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거지. 그거예요. 그거. 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미국이 판을 깔았으니까 그 다음은 어떤 애들이에요? 제약산업 큰 애들도 유럽. 그러니까 얘네들 게임의 원칙을 알아요. 그래서 유럽 애들이 이거 봐라. 우리도 그럼. 해서 제도를 만들어요. 미국보다 한술 더 떠요. 야, 복지부가 그냥 수가 다 줄게. 쓰고 싶은 만큼 써봐. 이래요. 미국은 수가가 없었거든요. 그 판은 깔았어도 이게 사람들이 쓸 때 돈을 내야 되니까 망설이고 이러는데 쟤네들은 그냥 돈 주겠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사들이 환자들이 그냥 막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공짜는 아닙니다. 우선은 다 주는데 그 돈의 대가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다 내놓으라 그랬어요. 복지부한테.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보고 실제로 활용하는 걸 보고서 판단해서 계속 쓰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더 영리하죠? 근데 말지가 됐을 때가 문제인데 쓰게 할지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말지가 됐을 때가 문제인데 돈을 다 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몇 개가 망했어요. 그 정도로. 근데 뭐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만든 제도 설계인데 우리나라에도 이걸 해보자고 했더니 민원인들 성화가 너무 득달 같아서 우리나라에서 하면 큰일 난다고. 네가 우리 살림 책임질 거냐, 회사 망했는데 어떡할 거냐, 그 전화 받는 게 공무원들 입장에서 너무 패닉이라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아서 차라리 보수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고 싶다. 그건 좀 아쉽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뿌려놓고 업데이트하고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예. 어쨌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5개 이상의 제품들이 국민들한테 쓰이고 있고 보시면 210유로 막 그렇죠. 490유로 당뇨병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다 있어요. 의사들이 이거 처방합니다. 디가라고 검색하시면 저 카테고리 쭉 보실 수 있고 구글에서 DIGA 디지털 게슈트하이트 애플리케이션. 네. 그래서 보실 수 있고 독일에서 처방 받으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저희는 실제로 해서 또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봤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술적으로는 허접해요. 네. 근데 제도가 잘 받쳐주니 우선은 시작이 잘 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이 하는데 그 옆에 또 잘 나가는 나라 있잖아요. 프랑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다르다고 하면서 이제 만들었어요. 피칸이라는 제도를 또. 그래서 다르대요. 진짜 다른가 해가지고 제가 독일 PDF 받고 프랑스어 PDF 받아서 내가 못 읽으니까 GPT한테 2개 넣고 2개의 차이점을 분석해줘 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어도. 자, 우리나라 이제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국제 협회 활동도 하고 아까 그 앞선 회사들한테도 막 접근해가지고 이 정보를 지금이야 공개됐지만 그 당시에는 막 정부 안에서만 돌고 그 나라에서만 돌고 했던 것들 다 뽑아와서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나라 식약처한테 줬어요. 야, 얘네들이 뒤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이럴 시간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를 만듭니다. 근데 글로벌 제도의 정합성이 있어야 되니까 서로 이제 싱크를 해서 만든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최윤석 대표님이나 다 위원회에 같이 들어 있어요.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제도들을 쭉 만들었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근데 너무 빨리 가서 약간 걱정이에요. 얘네들은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만들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또 뚝딱 만들어 버리네. 그래가지고 그 하자고 덤비면 또 빨리 하는 특성이 있는 나라니까 이런 것들 만들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조금 우리 얘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나? 네. 근데 몰라요. 한국이랑 비슷하게 할지 다르게 할지. 다르게 해서 그게 메이저가 되면 우리가 고립되는 꼴이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답을 찾은 거에 유사하면 우리가 리드하는 형태일 텐데, 뭐 빨리 가는 거 자체는 좋은 일이니까 어느 정도 뭐 잘 이 우위를 유지해야죠.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수가, 식약처. 저희 우리나라 밑에 영국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영국이 아니라 호주다, 호주. 있는데 저기 이만큼 길거든요. 저희 우리나라까지만 하고 자른 거예요. 다 넣으면 너무 조그매져서. 그래서 여기 다 보면은 제약회사들, 굴지의 제약회사들을 가진 나라들이에요, 보통. 디지털에 대한 규제를 만들었고, 어느 나라에서 허가를 받으면 다른 나라로 이제 수월하게 갈 수 있냐, 아직까지 그 정도로 서로 호환되게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도 디지털 제약 산업이라고 하는 토대를 만들 정도의 기틀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도 만들어졌어요. 이제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그냥 국회에서 의결해서 법을 만든 거니까. 디지털 의료 제품법 24년에 제정하고 25년 1월에 시행했으니까 이미 올해 시행된 거예요.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법령을 근거로 디지털 의료 제품, 뭐 디지털 치료제를 포함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다 저 법 안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돕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하드웨어 의료기기에도 보면은 심전도나 뭐 로봇 수술이나 이런 식으로 진단 치료기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용으로 그냥 전이 됐다, 미러링 됐다 보시면 돼요. 그 규제가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조금 더 언급하긴 하는데, 여전히 어쨌든 의료기기 범주 안에서 진단 소프트웨어, 치료 소프트웨어.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저 오른쪽이죠. 인공지능 영상 판독 이런 거 왼쪽이고. 근데 이 얘네들처럼 어느 방, 뭐 이렇게 수술방 해가지고 이렇게 방으로 나눠져 있는 개념이 아니고 컴퓨터 안에서 둘 다 돌아가니까 이게 경계가 조금 모호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진단을 잘 하면 그거에 맞춰서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치료가 잘 되면 그걸 됐는지 확인하려고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두 개가 서로 같이 이제 경계가 조금 희미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루닛, 뷰노 뭐 이런 회사들이 상장사로서 디지털 진단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건 사실이고,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이 뭐 시간차를 좀 두고 이제 치료 쪽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는 어쨌든 의사가 처방하는 소프트웨어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알약, 물병에 든 거 뭐 이런 것들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영상도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면은 저장 장치인데, 사실은 이 저장 장치를 비디오 테이프라고 착각했던 시절 있잖아요. 그 시절을 이제 벗어나서 넷플릭스가 사실 그 영상을 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유통하듯이, 이제 헬스케어나 제약이나 이런 쪽도 그런 변화의 물살 안에 어느 정도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 맥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삼성에서도 삼성 헬스 막 전 세계 사람들 몇십억 명한테도 뿌려보고 했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티컬하게 파지 않으면 갈비지입니다. 갈비지.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좀 더 걷는다, 뭐 이런 건 알 수 있어요. 그치, 뭐 더우니까 걷겠지. 근데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삼성에 오히려 제약회사처럼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 환자분한테 무언가를 줘보고 학습하고, 이게 필요한 건데, 똑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어도 그 안에서 아닌 사람들을 걸러내고 그 사람들로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학습시키고 이래야 되는 거가,
사실은 그 퀄리티 있게 AI를 트레이닝하거나 알고리즘을 가다듬는 과정이라 이 지점이 이제 임상시험 혹은 처방하는 것과 유사하다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방할 수 있는 근거, 그거에 따른 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임상시험 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불면증 환자부터 우선 사고 안 치려고,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하면은 막 사람 죽으면 안 되니까 잠만 좀 못 주무시는 건 양해해 주세요. 근데 어쨌든 불면증을 치료하겠다 정도로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요. 요거 그냥 보면 그냥 앱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방 안 해드리면 못 씁니다. 로그인이 안 돼요. 뭐 저 아니더라도 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근데 하여튼 비대면으로 처방해드릴 수도 있고 한데, 처방 안 하면 불면증으로 진단이 안 되면 이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기에는 좀 귀찮은 것도 있을 거예요. 막 수면 일기도 쓰게 하고 하니까. 어쨌든 이걸 통해서 환자를 찾는다. 그리고 그 환자분들은 처방을 받았으니까 정정당당하게 수가도 나오고요. 한 2, 3만 원 내시면 돼요. 나머지는 보험에서 커버도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뭐 비용 부담도 별로 없죠. 어차피 식약처에서 허가 받았고 효과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건강보험도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너무 먼저 가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미지수긴 합니다. 계속 제도가 바뀌잖아요. 잠깐만 인공지능이 등장했으니까 이걸 또 해볼까? 저걸 또 해볼까? 그럼 이게 업데이트되면 수가를 올려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업데이트되면 임상을 다시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그래서 업데이트를 잠깐 하지 말아봐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마요. 계속 저희는 저희대로 할 일을 하면서 규제랑 같이 또 방법을 찾아나고 해법을 찾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회사가 한 100개 정도 되고요. 이제 허가된 제품은 한 10개 좀 넘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처방을 또 하려고 하면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처방을 저희가 의사 선생님이 앱을 처방한다고 하면 그렇구나 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허가를 딱 받고 나서 당황했어. 어떡하지? 그러니까 QR코드를 드려야 되나? 뭐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거기다 깔아야 되나? 어떡하지? 애매한 거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전자차트랑 연동하면 되죠. 전자차트 지금 400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전자차트랑 어떻게 연동을 합니까? 걔네들이 뭐 고분고분하게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잠깐만 처방을 하면 문자를 날리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일본, 미국 저희보다 먼저 갔다고 하지만 얘네들도 그 방법을 지금 못 찾고 허둥지둥했어요 사실. 그래서 니네 어떡하니? 저도 계속 물어보고 막 어떡하니 하는데 자기도 모르겠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치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충전소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죠? 주유소 끌고 가가지고 기름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독일이 100만 건을 처방하더라고요. 독일은 전자차트도 없습니다. 그 나라 되게 낳고 팩스 보내요. 팩스 아직도. 이메일이 위험한 것 같다고 팩스를 보내더라고요. 이메일을 보내면 어디로 유출될 것 같대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나라예요. 종이로 막 수기로 써요. 지로용지 찌지직 하면서 그거 나오고 그거 뽑아서 쓰고 막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100만 건을 처방했다고? 아무리 무료여도 아무리 보험으로 커버한다고 해도 이게 뭐지 했는데 종이에 그냥 써서 주더라고요. 저희 제품이 슬립큐인데 슬립큐 누구 환자 하나 해서 주면 환자가 그걸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어디로 보낸대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처방했구나 하고 로그인을 시켜주는 거래요. 뭐야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싶어서 저희도 그거를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면으로도 하고 비대면으로도 하고 하는데 비대면이면 훨씬 편해요. 근데 어쨌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처방전 나가잖아요. 처방전에 그냥 박혀요. 그리고 처방전을 카메라로 찍으면 독일은 기술이 없으니까 사람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인공지능이 판독합니다.
그래서 처방전 약사님한테 갖다 주면 약사님이 약 드릴게요 해가지고 지어서 주잖아요. 약사님의 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처방전 찍어서 그냥 올리면 그거 인식해가지고 우리가 신분증 찍어서 은행 계좌 인터넷 뱅킹 하듯이 그런 식으로 바로 이제 쓸 수 있게 그거를 우리나라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이제 그것들을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 듣지 말라고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데 대표님 얼굴이 있어야 신뢰가 간대요. 있고 저 sleepq.ai로 들어가면 불면증 지금 진료 제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진료 신청하시면은 비대면으로 진료하고 처방하고 저희 회사에도 의사 선생님이 한 두세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진료도 해서 하고요. 뭐 세브란스나 여기 있는 병원들 가셔도 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뭐예요? 그냥 다운로드 받은 분이 아니고 환자잖아요. 환자라는 거를 딱 아는 순간 이제 모든 세상이 이 환자를 위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이, 인공지능이. 그게 무슨 뜻이냐? 이 환자가 쓰는 핸드폰 뭐 날씨 앱 있잖아요. 해가 몇 시에 뜨는지, 지는지, 습도가 어떤지, 불쾌지수가 어떤지, 자는데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잖아요. 그 데이터 저희가 요청해서 오케이 하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활동량. 이 사람이 낮에 좀 움직이고 하면 노곤해서 밤에 잘 주무시거든요. 근데 뭐 별로 안 움직이지도 않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거 불면증 환자들한테 영향이 있는 거니까 요청해서 오케이 하시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커피 마시는 거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커피 마시면 잠 안 오잖아요. 이 커피 마셨다고 입력을 지금 하게 하는데 수동으로. 근데 입력하시겠어요? 까먹을 수도 있지. 그거 어떻게 해볼까? 당연히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삼성페이 쓰면 스타벅스에서 결제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혹시 있어? 오케이 만약 하시면은 그 정보만 가지고 와서 커피 몇 잔 마셨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커피가 아닌 다른 거 드셨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오차들과 그 노이즈들은 계속 저희가 이제 찾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기술들은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게 만든 건데, 그 일반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이걸 보여줘도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근데 불면증 환자에게 불면증 환자가 이걸 쓴다고 전제를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기술들이 다 새로운 생명을 얻더라. 지금까지 만든 삼성에서 제가 기획했던 여러 제품들이 반지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기술들은 점점 발전하고 센서들은 점점 이제 발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드디어 이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 디지털 치료제가 있다고 합시다. 파킨슨 환자 무하마드 알리 손 떨잖아요. 그럼 레보도파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손 떠는 거 어떻게 알아요? 워치가 알겠지. 그런 거예요. 워치가 걷는 거나 재지 손 떠는 걸 잽니까? 근데 뭐 모든 사람한테 떠는 걸 잴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파킨슨 디지털 치료제를 병원에서 받아왔다. 그걸로 복약지도 하고 뭔가 보행 분석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워치가 똑같은 워치여도 측정하는 방식을 환자에게 맞춰서 디지털 자원들을 그걸로 정렬시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차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환자가 2달에 한 번씩 잠깐 와가지고 3분 진료 하는 게 아니라 2달 만에 봤어도 2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쭉 이게 이렇군요. 지금까지 이런 습관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약을 좀 바꿔드릴까요? 그럼 우리가 한 달마다 보지 말고 한 2주마다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가야죠. 의사 선생님이 보는 거는 이제 선생님을 보조하는 거라고 치고 저 데이터는 뭐예요? 환자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보여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역할들을 하지만 제가 써봐도 얘는 지금 의대만 졸업한 애예요. 책을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모든 논문과 모든 교과서를 다 학습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 잘 물어보면 답을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사를 만드는 인간지능을 생각해도 의대만 졸업하면 환자 볼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환자 여러 명 보면서 내가 그게 습득이 되고 전문의를 따고 하면서 환자를 보는 스킬이 늘어나잖아요. 실제로 환자를 봐야지 좋은 의사가 되죠. 실제로 환자를 저희가 볼 수 있는 저게 있는데 저거를 인공지능한테 보여준다면 쟤는 어떤 질문을 풀 수 있을까? 자, 저 패턴들에서 커피를 마시고 날씨가 우중충하고 아침에 낮잠도 잤고 한 사람이 밤에 잠이 잘 올까?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알지만 이 사람이 그날 지금 오늘 밤에 잠이 잘 올까? 선생님이 약을 주실 때 수면제 드릴 때 잠 안 올 때 드세요라고는 해요. 근데 잠 안 올 때를 누가 아냐고요. 선생님 모르니까 그렇게 준 거고 환자가 모르면 그냥 못 먹는 거잖아요. 아씨 오늘 잠 안 오네. 밤늦게 먹으면 이미 잠 다 잔 겁니다. 이렇게 해보자. 수면제를 주지만 어쨌든 그 패턴을 우리가 찾아서 아까 쿠팡에서 A, B, C 한 다음에 D가 오듯이 A, B, C를 했을 때 D가 올 거라면 이날만 약을 먹도록 한번 가이드를 해보자. 요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버전 3라고 해놨잖아요. 버전 1은 저희가 허가를 받아서 내놓은 거고 버전 2를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하면서 이제 버전 3는 요 약을 건드리는 건데 이 약을 건드리는 게 사실 민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가면서 이제 찾아야 되는 기점일 거라고 봐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가져가서 지난달에 보여줬었던 거고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저희한테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미 경쟁제로 빠진 약들 있잖아요. 수면제 수두룩이잖아요. 근데 우리랑 붙으면 갑자기 수면제 자체가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약이 되니까 그럴 때만 먹으면 부작용도 주니까 효과는 높아지고 이렇게 우리 QR코드만 니네 약에 박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QR코드 박을 제약회사 손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CES 혁신상 받아서 내년 1월에 이제 미국에 공개를 할 겁니다. 오늘 미리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화한다는 개념 어느 약도 밀가루에 담은 이상 진화하진 않아요. 근데 디지털은 진화합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진화하는 치료제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일 거고 이걸 어떻게 진화할까 시킬까라고 했을 때 게임을 다루듯이 하는 거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알파 베타 테스트하고 막 A/B 테스트하고 뭐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계속 그걸 관리를 하잖아요. 업데이트를 시키잖아요. 디지털 치료제도 물론 식약처랑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그 절차가 하나가 더 존재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업데이트를 하고 그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라는 건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뒤에서 이 과정을 감수하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워크인데 디지털은 결국은 진화의 속도거든요. GPT가 업데이트 돼도 저희는 감당해야 돼요. iOS가 업데이트 돼도 저희는 감당해야 돼요. 그 위에서 돌아가니까. 그죠? GPT 끌어다 쓰면 GPT가 바뀌면 우리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검증을 해줘야 되니 이거를 어떻게 할까? GPT가 바뀌는 순간 우리가 식약처한테 가가지고 다시 임상하겠다고 또 꾸벅거리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버전별로 합니다. 그냥 버전 1을 쓴 사람과 2를 쓴 사람이 병이 어떻게 차도가 있는가, 버전 2와 3를 쓴 사람이 어떻게 차도가 있는가. 아까 임상시험의 구조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거를 가장 싸고 빠르게 GPT는 3달마다 나오는데 임상시험은 3년 걸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절대 못 따라가요. GPT가 3달마다 나오면 우리는 한 3주 만에 끝내야죠. 그래야 속도죠. 그래서 요 과정을 계속 실시간으로 앱 내에서 우리가 이미 하고 있어요. 버전 업데이트 하잖아요. 베타 테스트. 업데이트 하겠습니까? 동의서 주르르르 해서 읽어보지도 않지만 어쨌든 동의 누르면 업데이트 되잖아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하신 분 가끔은 안 하는 게 낫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군에 들어오신 걸 환영해요. 그래서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 치료가 책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이 지도를 스캔해서 이 지도책을 젊은 친구들 학생들한테 얘기하니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 하겠더라. 오늘은 설명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지도를 스캔해서 우리가 지금 쓰는 내비게이션의 버전 1이 만들어졌었죠. 그거 기억하시죠? 썼던 시절. 이놈의 내비가 왜 이러냐 얘는 도대체. 맞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점 좋아져서 이제는 몇 분 걸릴지 정확하게 맞춥니다. 이거 어떻게 맞췄냐 생각해보면 지도에 없는 데이터가 있어요. 뭐야? 실시간 교통정보. 지도에 없죠? 과속카메라 위치 지도에 없어요. 그것들이 현실엔 있는데 지도에 없었던 거예요. 자, 환자한테는 있는데 의학 서적엔 없는 겁니다.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디지털에 입히면 그걸 가지고 다시 연산했을 때 우리가 더 그럴듯한 길을 찾게 되죠. 아마 의료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못 찾는 그런 지점들이 거기에 숨어 있고 지금 숨어 있는 못 본 지점들은 되게 많아요. 결국 의학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2달에 한 번씩 피 검사하는데 2달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2달에 한 번씩 약을 바꿔주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약을 바꿔줘요? 의사한테 맞춰서 줄 서서 받아서 외래 시간 3분 보고 가신 거잖아요. 환자한테 맞추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 점을 이었을 때 5년치는 예측이 되겠죠. 두 달치 점점점 해서 이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촘촘하게 보면 그 사이도 보일 거다. 우리가 응급실로 오는 그런 급박한 상황들 몰라서 그랬던 거지. 우리가 미래를 만드는 그 과정에 같이 이제 있는 거고 아마 의료가 해야 될 만들어낼 여러 가지 미래가 있겠지만 최소한 디지털의 장점을 살려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는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린 여러 시나리오들, 뭐 심근경색, 심박 센서, 심전도 다 재고 있고요. 잘 쓰기만 하면 돼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언제 일이 터질지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 기반으로 그 인공지능이 웨어러블들을 관장하고 그 환자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디렉션을 주고 인간은 그것을 줄지 말지 처방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판단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협응하는 그 미래가 멀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조급합니다. 네, 한번 이 과정에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Q&A나 혹시 그런 시간이 있으면 뭐 혹은 시간이 없으면 제가 연락처 적었으니까 비대면으로라도 연락을 주시면 같이 얘기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